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회사령이라고 나왔습니다.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바라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정 폐쇄,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자, 회사령입니다. 자, 회사령 언제? 예. 연도가 1910년대라고 여러분들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910년대 만들어진 회사령은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허가를 해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 이게 1920년대로 갑니다. 1920년대 오면은 회사령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령이 폐지가 되죠. 폐지. 자,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세웁니까? 회사는 그냥 신고로 하면 됩니다. 회사령은 폐지가 되고요. 신고제로 바꿨다는 거예요. 신고제. 회사령. 이 당시 1910년대 회사령은요. 그 회사령이라는 게 허가제가 포함된 게 이게 회사령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허가제 회사령은 폐지가 되고 회사를 세울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건 1910년대 모습이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제니까요. 자, 그러면은 1910년대 모습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1번 토지조사령이 제정되었다. 맞네요.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자, 1번 토지조사령, 토지조사사업, 그렇죠? 토지조사사업 1912년도에 이제 토지조사령이 만들어지죠. 토지조사 사업이면 1910년대 일제의 어떤 경제수탈의 모습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2번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었다. 이게 1938년도입니다. 자,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단계였죠. 1937년도에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륙 침략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야욕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총동원령을 내렸죠. 이게 바로 1938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자,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 황국 신민을 줄임말이 국민학교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1941년도. 이제 여러분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가 1996년도에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국민학교 세대에서 이제 초등학교 세대가 바뀌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여자 정신의 근로령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이제 1944년 이제 전쟁 끝 무렵쯤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로령까지 해서 여자들을 이제 각종 노동 현장으로 이제 강제로 이제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징용을 한 거죠. 자, 5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자, 물론 한국신민서사 뭐 강제 암송을 암송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1930년대 이후 뭐 일제 강점기, 그렇죠? 민족 말살 통치 이후라고 보시겠지만 강요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1937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년 이후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나머지 다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겠고 1번이 1910년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42번 밑줄근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너무 쉬운 문제. 자, 그는 의거를 앞두고 홍코공원 나왔습니다. 자, 홍코공원 나왔고 김구 만났고요. 자, 여기서는 홍코공원만 알면은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이제 일본 고관들을 상대로 해서 폭탄을 투척했죠. 그렇죠? 도시락 폭탄이죠. 그렇죠? 폭탄 투척해서 많은 고관들을 살상시켰던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한번 파자면은 자, 이 단체는 뭡니까? 한인애국단이죠. 자, 한인애국단 누가 조직했습니까? 김구가 조직합니다. 김구가 왜 조직합니까? 김구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하나의 또 끌고 가는 또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김구가 바로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이 위기를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개별적 이제 투쟁을 통해서 폭탄을 투척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아직까지 임시정부 죽지 않았어라는 걸 알고 싶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끌었대? 이봉창, 윤봉길 통해서 개인 투쟁, 개별적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봉창 같은 경우는 4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죠. 예, 폭탄. 이 사진 중에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폭탄 투척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실패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 죽지 않아. 예, 그걸 이제 일본이 빌미 삼아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상하이 사변이에요. 네, 상하이 사변에서 이제 중국에게 이겼던 일본이 그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왕 뭐 생일 겸 그다음에 전쟁에서 사변에서 승리한 그 기념을 해서 이제 남들은 이제 파티 연회를 딱 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윤봉길이가 폭탄을
투척한 거죠. 임민국 의사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국민당 수장이었던 장제스가 우리의 일억명의 어떤 청년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누가 한국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임시정부를 또 임시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김원봉 같은 대표적인 뭐 단체하면 의열단. 제가 얼굴에다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의열단.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열단. 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누구냐면, 그 이완용 있죠. 그렇죠?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데, 이완용을 암살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이것도 이제 비하가 있는데, 그냥, 이완용 암살 시도 실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창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뭐 강유국 같은 인물은요, 강유국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1920년, 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부임했었던 사이토 총독이 있습니다. 사이코 같은 사이토 총독에게 이제 암살을 시도하다가 이제 또 폭탄 투척을 해갖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표는 이게 강우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물 문제 좀 많이 나오네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왔네요. 포수 출신은 의병 활동을 전개하다 국권 피터로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왜냐면요, 누구냐면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사진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아마 이 사진은 엄청나게 여러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김좌진 장군이죠. 김좌진 장군 얼굴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북로 군정서군 나왔고요. 대한독립군 나왔습니다. 딱 이것만 또 이게 또 핵심 키워드들이거든요. 딱 이것만 또 보시면은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열단을 조직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김원봉이죠. 김원봉. 예, 의열단 조직가 김원봉 앞에 봤죠? 예,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처단했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 거 그렇죠? 도마 안중근 선생이죠. 자, 그다음에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자, 김전진 장군이요? 아니죠. 이거는 당시 미국 유학생이었던 장인환, 전명훈 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전진 장군 전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거는 이열단 소속의 김익상입니다. 김익상. 예. 김익상 의사가 이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뭐 대표적인 의열단의 뭐 대표적인 단원이라고 한다면 김익상, 그 다음에 종로 경찰서에 투척했던 김상옥,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산은행이라든가 동양식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했던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가나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다. 청산리 전투. 그 청산리 전투라면 여러분들 김좌진 장군만 떠오르는데 김좌진 장군의 북러 군정성이 물론 중심이 됐습니다만 많은 독립군 단체가 여기에 같이 가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독립군 단체가 하는 대한독립군이 되겠죠.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홍범도 장군 중심으로 이제 대한독립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청산리 전투는 이제 2개 사단이 올라왔거든요. 2개 사단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북로 군정서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 대한독립군도 같이 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대인 자 여기서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대인 모의 강복지 땡땡의 강복입니다. 한국어판 중국어판 발행된 두 종류로 발행된 강복을 땡땡의 선전과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부 산하 군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복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네, 누굽니까? 한국 광복군에 대한 얘기죠. 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 군대 바로 한국 광복군에 대한 거는요. 바로 이제 임시정부가 김구가 중심이 되었던 임시정부가 이제 1940년도에 충칭에서 다시 재조직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한국 광복군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40년대 이후죠. 충칭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대한독립군단. 자, 대한독립군단. 당시 이제 누구냐면 서일을 총재로 하는. 여러분들 이거 생소할 수도 있는데 생소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서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순서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1920년대 초에 이제 일제와 이제 우리 만주 간도 지역이죠. 이게 봉오동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군대와 싸우면서 승리를 거뒀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일제가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 나라 한국
독립군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때려잡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만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긴 또 자기네 영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영토니까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훈춘 사건이란 걸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마적들하고 짠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 개 사단이 올라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지형 전술을 잘 이용을 해서 일본의 이제 두 개 사단에 상당히 대패를 남겼죠. 그게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이 거기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어떤 독립군의 어떤 그런 기지들을 다 소탕하겠다는 목적으로 간도 참변이라는 걸 일으키죠. 간도 지역에 뭐 민간인 독립군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립군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밀산부에 있는 한흥동이라는 곳에 가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아져서 이제 우리 도와주쇼 하면서 이제 소련 쪽으로 가는 거죠. 소련 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념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또 많은 독립군들이 피해를 입었대요. 그게 바로 자유시참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2번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성이 되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당시 또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건 1930년대 초 한중 연합군의 어떤 그런 형태를 올립니다. 1930년대 초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일제에게 또 당하는 나라가 생기죠. 그게 뭡니까? 중국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군인들이 결국 우리 한국 군대와 드디어 힘을 합치는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독립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국 독립군. 바로 쌍성보 전투가 되겠죠. 3번 교육사업으로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웠다. 이건 신민회가 되겠어요. 신민회.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시는 강습소를 운영할 때 역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입니다. 자, 5번 미국 전략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자, 요거 조금은 여러분들 공부 안 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5번입니다. 자, 5번이 바로 국내 진공작전 미국 전략정보국 OSS CIA의 전신입니다. 예, 이거와 함께 작전을 준비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제의 식민통치 방침이 마련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배경을 찾는 거죠. 배경.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한답니다. 그리고 복제를 일반 교원이 칼을 차고 있던 것을 폐지했답니다. 자,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게 다 칼을 차고 있었고 헌병경찰제도였고 무관 말 그대로 군인만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거. 이거 언제입니까?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인데 요걸 다 변화시킵니다. 문관도 할 수 있고 보통경찰제도도 할 수 있고 칼 차는 거 다 폐지시켜버리고 1920년대 모습이죠. 20년대 뭡니까?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 시기에 이 시기의 배경입니다. 배경. 이 통치가 시행된 배경을 찾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은 1941년도거든요. 네, 41년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제 1929년도, 그쵸?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국은 뭐 미국의 뉴딜 정책,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블록 경제, 그러면서 자기네 살궁리를 찾아나가는데 일본은 그 자기들의 살궁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한반도에서 뜯어먹을 만큼 다 뜯어먹어갖고 다 뽑아먹었거든요. 흑펠기처럼. 그런데 이제 뽑아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전쟁을 서서히 준비한 겁니다. 31년도 만주사변, 37년도 중일전쟁, 41년도 태평양전쟁.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가 아닌 대륙 진출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대륙 진출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되죠. 자, 이거와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그렇죠? 3.1운동. 자, 일제가 우리 민족의 어떤 거적적인 저항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찍어 누르기만 하니까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서서히 좀 풀어주려고 했던 유아스럽게 하는 척을 하는 그 정책이 바로 문화통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급진계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거 언제입니까? 1884년도예요. 그렇죠? 갑신정변. 급진계합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 이거와는 좀 관련이 좀 많이 없죠. 예. 자, 4번.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웠다. 이거 만주국 세운 건 1931년도예요. 그렇죠? 31년도.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랑 거의 뭐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관련은 없는데 설명을 좀 하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그러니까 절대 독립을 외친 거죠. 그러면 선생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치론자들이라고 하죠. 민족주의 세력들이 20년대 오면요. 약간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제가 이제 약간 부드러운 통치를 하게 되니까 야 너희들 우리한테 협조하면은 너희들 좋은 자리 좀 줄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이제 민족주의 세력 중에 일부가 아 그래 이제 뭐 더 이상 독립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본의 어떤 그런 통치를 인정하자 식민지를 인정한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그들을 자치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죠.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비타협적 민족자들이 이들과 합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회주의 세력들, 그렇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물결이 드디어 뻗쳐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급 투쟁이죠. 노동자 계급의 자본가 계급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 계급 투쟁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사회주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볍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바로 그 사회주의 세력들의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민족주의 세력들보다 이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이들을 막기 위해서, 물론 뭐 독립운동가를 색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들을 특히 막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게 1925년도에 제정되었던 치안주지법이에요. 예. 치안주지법. 독립운동자 색출이라고 하지만 특히 사회주의 세력을 색출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자 뭐라고 하냐 비합법적인 단체로 만들어버리죠. 이러면서 이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합법적인 공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뭡니까?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가 있어요? 신간회가 있죠. 신간회. 1927년도에 만들어진 신간회.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신간회에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아, 2번 나왔네요. 그렇죠? 요것도 한번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재판에 근거가 된 법령을 얘기해 듭니다. 나머지 쭉 뭐 다 한번 읽어볼 필요 없고요. 뭐 여기서는 뭐 그거죠. 뭐 일제에 협력했던 인물, 고문했던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반행위 특별재판부, 그렇죠?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이 제정되는 그때 시기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아, 절대 아니죠. 미군정들이 오히려 친일파들을 저희 등용을 했죠. 자기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자,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거 맞습니다. 자,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거.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재헌국회 제정한 게 반민족 특별처벌법이,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같은 거. 대표적인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남북경제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남북경제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2000년 6월 15일. 그죠?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6.15 공동선언. 이유가 아닐까. 아, 예, 그 이유.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부산에서 공포되었던 거. 법령.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발췌개헌이죠. 발췌개헌. 자, 발췌개헌. 1925. 부산. 당시 이제 임시수도였죠. 그때 이게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발췌개헌. 당시 이승만이 이제 그 6.25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많은 의원들에게 신임을 지금 잃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예, 대처가 미비했다.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신임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이 간선제, 당신 간선제였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통령 뽑는 거였어요. 그럼 이대로 가면 자기는 대통령 못하겠다 싶으니까 발췌개헌을 통해서 이게 1952년도입니다. 발췌개헌을 통해서 무엇을 직선제, 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합니다. 네. 직선제를 개헌을 합니다. 이때 이제 뭐 깡패들, 뭐 백골단, 뭐 이런 깡패들 동원해 갖고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이렇게 잡아가서 이제 뭐 뭘로 또 몰아붙이냐면요, 간첩, 빨갱이, 그걸 또 몰아붙여가지고 발췌개헌을 결국 통과시켜 버리죠. 자, 그다음에 5번 농지의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하였다. 이건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49년에 제정된 다음에 이건 1957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농지개혁. 이것도 이제 재헌국회에서 한 거는 맞는데 반민족 행위 특별재판부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70년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자, 경부고속도로 준공이 나왔죠. 준공. 자, 이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만들었냐면 1968년도에 이제 착공이 시작돼서요. 7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70년도에 완공이 되죠. 1970년에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부산 뭐 고속도로라고 만들어진 게 71년도에 이제 그런 명칭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70년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자, 금모으기 운동 이거 언제입니까? 자, IMF 97년 말에 터진 IMF 구제금융 이후 이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나라빚 한번 갚아보자.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국채보상 운동과 이거 금모으기 운동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997년도 말에서 뭐 98년 초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 철도입니다. KTX예요. KTX 이거 언제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훨씬 전이죠. 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거 언제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좀 공부하셨다면 알 수 있는데 1977년도입니다. 바로 그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4번 한미 자유협정 타결 이거는 2007년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2007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OECD 우리가 이제 맨날 OECD 가맹국 중 몇 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언제 가입했냐면요. 1996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가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거에 대한 특별사진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의해서 비상계엄 철폐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전남대학교 학생. 다음 광주시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하여 일어난 차량 시위. 딱 보니까 나오네요.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네요. 그죠? 자, 이제 12.6 사태 이후, 그렇죠?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신군부, 그렇죠?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를 주도하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하는 신군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계엄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또 많은 또 이런 어떤 민주화 운동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두환 퇴진 그다음에 비상계엄 철폐 이런 거 주장하면서 이제 운동을 벌였는데 특히 어디에서 광주에서 그 운동이 아주 심해집니다. 이때 광주에 이제 누가요? 공수부대, 그렇죠? 공수부대, 계엄군이라고 하죠.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군이 결성이 됩니다. 자, 계엄군, 시민군 딱 나오면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부산 마산에서 있었던 항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신철폐를 주장했었죠. 아주 역시 강경하게 이제 벌였던 운동인데 이때 이제 이 부마항쟁을 이제 뭐에 대한 강하게 진압할 것인가 아니면 좀 온건하게 진압할 것인가를 두고는 이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박정희 당시 박정희 그다음에 이제 차지철 같은 또 경호부장 이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고 쏘아서 이제 결국은 서거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제 12.6 사태가 되겠죠. 유신철폐를 주장했었습니다.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요. 6.3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굴욕적인 어떤 그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굴욕적인 1964년도 6월 3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4.19 혁명 같은 건 잘 아시죠? 예,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1960년 4월 19일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결국 그들이 중심이 돼서 최초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정권을 교체하는 최초의 어떤 그런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있었던 이때 이제 전두환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를 결국 실시하게 되죠. 실시하게 되고 7년 단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7년 딱 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에게 이제 이 자리를 물려주려고 딱 하는데 또 간선제하면 당연히 또 그 신군부에서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87년도에 이제 넥타이 부대 학생 중심돼 갖고 이제 대규모적인 시위를 벌입니다. 직선제 개헌, 그다음에 호원철폐. 호원철폐라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4월 13일 날 4.13 호원철폐.
호원을 선언해요. 호원을. 누가? 전두환 정권에서 우리는 지금 본인은 이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겠습니다. 그 헌법은 뭔데요? 7년 단임제, 예,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이 통해서 이제 체육관에서 뽑는 예, 그런 선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호원 선언을 하니까 여기에 더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결국은 6월 29일 날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를 결국은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 선언을 약속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막을 내렸었죠.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가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남북의 통일 정책의 모습들, 그렇죠? 자 보시면 딱 알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되겠죠.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자 뭐냐면 요게 언제냐면 노태우 정권 때예요. 노태우 정권 때. 자, 노태우 정권 때는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어떤 세계 정세, 이제 공산권 체제가 어느 붕괴가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는 이제 북방 외교라 갖고 이제 소련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그 공산권 국가들까지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교를 이제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91년도에 이제 북한, 남북이 같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고요. 그와 함께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뭐 하냐면 뭐 내용이 뭐냐면 상호 불가침, 그 다음에 상호 체제, 서로 체제를 인정한다. 인정하는 선에서 나중에 이제 뭘로 갑니까? 비핵화 선언까지 계승한다. 비핵화 선언으로 계승. 비핵화로 뭐 계승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예. 자, 여기 이제 노태우 정권 때고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한다면 박정희 정권 때죠. 72년도죠. 네,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박정희 정부는 역시 당시에 이제 그 정세에 발맞춰 가서 이제 북한과 이제 이런 어떤 민족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요. 이런 남북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또 마련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자신들의 정부 남과 북 서로가 이제 각자 자기들의 독재를 또 정당화하고 독재에 또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다 알고 계시죠? 김대중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남북 교류 및 남북 경제 협력 작업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경의선 복구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순서를 보자면요. 여기 1번이 되겠고요. 여기 2번이 되겠고요. 여기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다가 어디입니까?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가겠습니다. 자, 이건 세시풍속 문제네요. 다음 2시에 소재가 된 세시풍속을 옳은 것은 서울에서 나그네 신세 되고서는 1년 내내 집안 소식 드물었네. 한정구름은 가을빛을 머금고 홀로 먼 산 고향으로 돌아가네. 가을빛이 나왔네요. 가을에 네 있는 우리의 풍속인 것 같아요. 고향의 인정이 밤나무의 추억처럼 밤나무와 나오면 자 어머니 송편 나왔습니다. 자 송편 자 추석이죠. 정답 나왔네요. 추석입니다. 자 동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지 팥죽 24절기 중에 22번째 이게 뭡니까? 예, 동지 팥죽이고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작은 설. 이것도 작은 설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칠석은 뭐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데, 그렇죠? 여기 이때는 뭐 밀국수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요. 설날 같은 거 잘 아시죠? 예, 우리 뭐 성묘, 차례 이런 거 지내고 떡국 먹지 않습니까? 떡국, 그렇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은 이제 불엄깨기, 뭐 지불놀이,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했던 예, 오곡밥, 네, 이런 것도 먹죠. 자, 뭐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자 29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기출문제 정확하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거 자주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요, 이 많은 이 보기의 그 글귀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면은 다음 시험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0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